반갑습니다. 이원주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7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 기초분계백선입니다. 말 그대로 기초분계백선인데 이게 단순히 기초만 커버하는 건 아니고 조금 깊이 있는 내용도 있긴 합니다만은 이거 예습 삼아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계정과목별로 쭉 분계하는 거를 배우게 될 텐데요. 예습 삼아서 한번 기초적인 거 한번 보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 이 책은 분계로 익히는 기초회계입니다. 우리 자격증을 따기 위한 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마음 편하게 보시라고 쓴 책이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보시고 반드시 복습은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복습 안 하시면 다 까먹어요. 회계나 재무는 그렇습니다. 강의 듣고 복습 안 하면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아요. 복습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17페이지에 기초분계백선에 1, 2, 3, 4 4개의 분계가 있죠. 보겠습니다. 상품 1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구입하다. 현금 지급했다. 자산은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한 거죠.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한 겁니다. 자산. 그래서 현금을 지급했다. 현금은 대변에 현금 10,000원. 대금을 지급할 때는 항상 대변이다. 현금은 대변으로 나간다. 그렇죠. 현금이 들어올 때는 자변으로 들어오겠죠. 들어오는 게 상품이다. 자산 증가. 상품 자변에 10,000원. 이렇게 회계 처리합니다. 자변, 대변 그냥 슬래시 하나 끊고 연습할 때도 편하게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2번 건물 100,000원을 현금 지급하고 구입하다. 현금 지급할 때는 대변, 현금은 대변으로 나간다. 대변에 현금 100,000원. 자변에는 건물이죠. 건물 100,000원. 이렇게 쉽습니다. 하나도 안 어렵죠. 현금이 나갈 때는 무조건 대변. 현금이 들어오면 자변으로 들어오겠죠. 상품이 들어오면 자변으로 들어옵니다. 자산이 들어오면 자변. 자산 나갈 때는 대변. 너무 쉽죠. 3번입니다. 업무용 PC 100,000원을 보통 예금으로 이체하고 현금 대신에 보통 예금을 줬네요. 예금이 줄어들었습니다. 자산이 감소. 대변에 보통 예금 100,000원. 차변에는 PC라고 적지 않습니다. 비품입니다. 비품 100,000원. 뭐 컴퓨터든 냉장고든 에어컨이든 책상이든 골상이든 어쨌든 뭐든 사무실 같은 데서 사용한다. 그러면 다 비품이에요. 편하게 그냥 비품. 4번 업무용 자동차 300,000원을 보통 예금으로 이체하고 구입하다. 보통 예금 지급했으니까 자산 감소 대변에 보통 예금. 대변에 보통 예금 300,000원. 차변에는 자동차는 다 무조건 차량 운반구입니다. 차량 운반구. 차량 운반구 300,000원. 이렇게 적는 거죠. 이렇게 쉽게 그냥 하는 게 분계입니다. 분계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분계라고 하지 않고 쉬운 분계라고 부르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냥 분계는 쉽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17페이지에 있는 분계 4개였고요. 넘기셔서 18페이지에는 이제 뭔가 진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상거래라는 게 있고 기타 거래라는 거래를 구분합니다. 상거래가 뭐냐면 상품, 제품, 뭐 원재료 같은 거 이런 것들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거래가 상거래예요. 그래서 상품 거래다 해서 상거래인데 거기에는 이제 상품, 제품, 원재료 이런 것들이 재고자산 같은 게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맨 밑에 점 보시면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거래를 상거래라고 한다. 고급스럽죠. 고급스러운 단어로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거래. 상거래구나 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분계할 때는 상품, 제품, 원재료 거래는 상거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로 상품, 제품, 원재료 등 재고자산을 거래하는 것을 상거래라고 해요. 상거래에서는 외상거래, 외상으로 산다든지 외상으로 뭐 판다든지 그럴 때 외상 매출을 할 때는 외상 매출금, 외상으로 매입할 때는 외상 매입금 이런 계정과목을 씁니다. 돈을 안 주고 돈이 없어서 돈을 주고받지 못하지만 이걸 나중에 돈 줄게라는 증명서로 어음을 주고받을 때도 있어요. 살 때는 바드럼, 팔 때 바드럼. 왜? 팔면은 나중에 돈을 받아야 되니까 바드럼이라고 하고요. 살 때는 돈을 나중에 지급해야 되니까 지급어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외상 매출금과 바드럼을 합해서 외상 매출, 그냥 매출채권이라고 불러요. 외상 매출금, 바드럼 합해서 매출채권. 그래서 매출채권 그러면 외상 매출금하고 바드럼이 합해진 말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요.
매입 채무는 외상 매입금과 지급금을 합해서 매입 채무라고 불러요. 그래서 매입 채무 그러면 외상 매입금, 지급금 합한 거구나. 그래서 매출 채권은 채권, 권리죠. 받을 권리입니다. 매출하면서 받을 권리가 생겼다. 매출 채권. 매입 채무는 지급해야 될 의무예요. 의무. 그래서 매입하면서 지급해야 될 의무가 생겼구나. 매입 채무입니다.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매출 채권, 외상 매출권 받으러. 매입 채무. 매입 채무는 외상 매입금, 지급금. 그렇죠. 이게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계정 과목이다. 만약에 상거래가 아니고 기타 거래라면, 기타 거래 예를 들면 돈을 빌려줬다거나 또는 빌렸다거나 또는 상품, 제품, 원재료를 뭐 사고 판 게 아니라 회사에서 쓰고 있던 비품을 팔았다. 또는 비품을 샀다. 근데 외상으로 사거나 팔았다. 이럴 때는 미수금, 미지급금 이런 말을 씁니다. 상거래가 아니라면 미수금, 미지급금. 상거래라면 매출채권, 매입채무. 외상 매출금 받으러 외상 매입금, 지급금.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밑에 분계를 보겠습니다. 5번, 6번, 7번에 있죠. 18페이지 보겠습니다. 업무용 자동차 500만 원을 외상으로 구입했다. 자동차를 구입했으니까 자동차라는 자산 증가죠. 자산이 증가했으니까 차변에 차량 운반구. 차량 운반구 500만 원이 차변에 증가하고요. 외상으로 구입했다. 이 말은 갚아야 될 돈이 생겼다는 거죠. 부채입니다. 부채는 부채 증가 대변이 있죠. 대변에 업무용 자동차를 외상으로 구입했는데 이게 상거래가 아니에요. 상품, 제품 이런 거래가 아닙니다. 이거는 차량 운반구, 상거래 이외의 기타 거래예요. 그래서 외상으로 구입했을 때는 미지급금이라는 걸 씁니다. 미지급금 500만 원. 미지급금 아직 지급하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나중에 지급을 해야 된다는 의미로 미지급금이라는 계정강을 씁니다. 업무용 PC, 업무용 PC는 비품이죠. 비품 100만 원을 외상으로 구입했다. 그러면 차변에 비품, 자산은 차변으로 들어오죠. 100만 원. 자산이 들어올 때는 차변, 나갈 때는 대변. 외상으로 구입했으니까 또 부채입니다. 상거래인가요? 아닌가요? 상거래 아니죠. 외상 미지급금입니다. 미지급금 100만 원. 상품, 제품, 원재료 이런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외상으로 샀을 때는 미지급금. 7번, 드디어 상품 나오네요. 상품을 구입했습니다. 상거래죠. 구입하면서 대금은 1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1개월 후에 지금 지급 안 했으니까 외상이구나 라고 판단하시는 겁니다. 외상이라는 말이 써있지 않지만 돈을 나중에 준다. 외상이죠. 상품이라는 이 또 자산이죠. 자산이 들어오니까, 우리 회사로 들어오니까 자산은 차변으로 들어오죠. 차변에 상품 10만 원. 대변에는 드디어 외상 매입금 10만 원. 일종의 부채죠. 외상으로 샀으니까 나중에 돈을 지급해야 되는 부채입니다. 부채의 증가는 대변. 다음 8번부터 보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원재료 5만 원을 구입하면서 대금은 1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하다. 원재료입니다. 상거래인가요? 아닌가요? 상거래 맞죠? 상품, 제품, 원재료, 상거래. 구입하면서 대금은 1개월 후에 외상입니다. 외상 매입금, 부채죠. 대변에 외상 매입금. 외상 매입금 5천 원. 차변에는 원재료라는 자산이 차변으로 들어온 거예요. 우리 회사의 자산 증가입니다. 원재료. 9번, 업무용 건물 50만 원을 외상으로 매입했다. 업무용 건물, 상거래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상품, 제품, 원재료 아니죠. 외상 매입했을 때는 미지급금, 대변에 부채, 미지급금 50만 원. 차변에는 건물입니다. 건물이라는 자산이죠. 자산 증가 5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10번입니다. 업무용 토지 100만 원을 외상으로 매입했다. 역시 판단합니다. 업무용 토지입니다. 상거래인지 아닌지. 아니죠. 상품, 제품, 원재료 아니죠. 그래서 토지라는 자산이 증가하니까 차변에 토지 적어주고요. 100만 원. 대변에는 뭘 적나요? 미지급금. 그렇죠. 미지급금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100만 원. 오케이. 좋습니다. 11번. 또 상품이네요. 상품 7만 원을 구입했다. 그러면 무조건 상품 구입했으니까 차변은 상품입니다. 자산 증가. 상품 7만 원 구입했는데 대변에 뭘 적어야 될까요? 어음을 지급했다. 어음을 지급했으니까 지급어음입니다. 지급어음.
7만 원. 상거래죠. 상품을 샀으니까 상거래 맞습니다. 상거래에서 어음을 지급하면 지급어음입니다. 만약에 상거래가 아닌데 어음을 지급하면 지급어음 아닙니다. 그것도 미지급금이에요. 상거래 아닐 때는 지급어음, 받을어음 이런 거 안 나옵니다. 그냥 미지급금이에요. 12번으로 가겠습니다. 12번 원재료 6만 원을 구입하면서 어음을 지급했다. 원재료 상거래 맞죠? 상거래 맞으니까 차변에 원재료 자산 증가 원재료 6만 원 대변에는 어음 지급했다. 지급어음 지급어음 상거래니까 지급어음 쓸 수 있죠. 13번입니다. 상품 4,000원을 현금 받고 매출했다. 그러면 상품을 매출했습니다. 상품이라는 자산이 나간 거예요. 나갔으니까 상품이란 자산 감소니까 대변의 상품 4,000원이고 그인데 현금을 받았습니다.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해요. 자산 증가, 차변. 현금은 들어올 때는 차변으로 들어옵니다. 현금이 차변으로 들어와서 나갈 때는 대변으로 나가죠. 14번입니다. 현금 받고 매출했나요? 제품을 매출했습니다. 상품, 제품 다른 겁니다. 상품은 팔기 위해서 사오는 게 상품이에요. 외부에서 사와가지고 파는 겁니다. 제품은 팔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만들어서 파는 게 제품이에요. 서로 다릅니다. 개념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상품은 사와서 파는 거. 제품은 만들어서 파는 거. 그렇죠. 그래서 제품은 제조한다는 말이 들어가서 제자가 들어간 겁니다. 제품, 제조해서 판다. 만들어서 판다. 상품은 사와서 파니까 상품이죠. 이해되시죠? 오케이. 제품 4만 원을 현금 받고 매출. 현금 받았으니까 현금은 차변으로 들어오죠. 현금 4만 원. 대변에 제품 매출 4만 원. 제품 매출로 쓰고 상품 팔 때는 뭐 상품으로 씁니까? 상품 매출로 써도 돼요. 상품 매출로 써도 됩니다. 그냥 상품으로 쓸 때는 또 다른 분개하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전산회계나 FAT, 뭐 TAT 이런 걸로 따지면 그냥 상품으로 나가기보다는 이런 그냥 상품 매출이라는 계정감을 더 많이 써요. 상품 매출 4,000원. 일부러 이런 계정 과목이 있다라는 거 대비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상품으로 쓰는데요. 그냥 이런 것도 있다. 그냥 상품으로 써도 틀린 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맞는 건데, 보통은 우리 시험 치거나 할 때는 그냥 상품 매출, 제품 매출 이렇게 쓰시기 바랍니다. 매출자가 붙으면 이거는 수익 계정 과목이에요. 수익은 대변이죠. 비용은 자변, 수익은 대변. 그래서 상품으로 써도 뭐 자산이 감소니까 맞고 상품 매출, 제품 매출로 써도 수익이니까 대변에 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매출자를 붙이기 때문에 이럴 때 매출했다 이럴 때는 상품을 매출할 때는 상품 매출, 제품을 매출할 때는 제품 매출 이렇게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4번은 현금 자변의 자산 증가, 대변에는 제품 매출, 수익 발생, 대변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15번에 상품 5만 원을 매출하면서 대금은 1개월 후에 받기로 했다. 그러면 일단 상품 매출이죠. 수익 발생. 대비는 상품 매출 5만 원. 1개월 후에 받기로 했다. 외상으로 팔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외상 매출금 5만 원. 외상 매출금은 일종의 자산이죠. 채권이니까 받을 권리니까 자산입니다. 16번으로 갑니다. 16번 제품 8만 원을 매출하면서 대금은 1개월 후에 받기로 하다. 제품을 매출했으니까 대변의 제품 매출이죠. 제품 매출 8만 원 수익입니다. 차변에는 외상으로 매출했겠죠. 외상으로. 차변에 외상 매출금 8만 원 이렇게 분개하는 거고요. 17번입니다. 업무용 책상 6만 원을 매각하면서 대금은 1개월 후에 받기로 했다. 책상은 좀 비품이죠. 비품을 매각했다. 그러면 자산의 감소, 책상이라는 자산의 감소니까 대변의 비품, 자산 감소 비품 6만 원이고 차변에는 외상으로 팔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대금은 1개월 후에 받기 외상 매출금인가요? 아니죠. 상거래가 아닙니다.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미수금 6만 원 이렇게 분개하는 거죠. 미수금, 아까 미지급도 맞습니다. 이제 미수금입니다. 8번 사업용 건물 400만 원을 매각하면서 대금은 어음으로 받다. 사업용 건물입니다. 상거래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상품, 제품, 뭔지 이런 거 아니죠. 그냥 일반 거래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어음으로 받았다 할지라도 받을 어음을 못 씁니다. 그냥 미수금입니다. 그래서 차변에 미수금
400만. 미수금 아직 받지 않은 돈, 미래에 받을 돈이기 때문에 자산이죠. 사업용 건물이라는 자산이 나갑니다. 팔았으니까 나가죠. 자산 감소. 대변에 건물을, 자산은 대변으로 나가니까 대변에 400만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19번입니다. 상품 3만 원을 매출하면서 어음을 받다. 상품 매출이네요. 상품 매출이니까 수익 대변에 상품 매출 3만 원. 차변에는 어음 받았으니까 받을 어음입니다. 받을 어음 3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상거래이기 때문에 받을 어음이라는 계정 과목 사용할 수 있겠죠. 넘어갑니다. 20번입니다. 20번. 제품 6만 원을 매출하면서 엄받다. 그럼 제품 매출이죠. 대변의 제품 매출 수익입니다. 제품 매출 6만 원. 차변에는 받을 어음. 받을 어음. 6만 원. 역시 상거래라서 그렇죠. 21번입니다. 거래처의 파산으로 외상 매출금 10만 원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 대손 충당금 잔액은 충분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대손 충당금은 본문에 가서 또 열심히 배우게 될 거니까 이건 나중에 배우기로 하고요. 외상 매출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떼었다는 겁니다. 거래처가 파산을 했다고 하니까 파산한 사람한테 가서 돈 내놓으라고 하기가 좀 참 안 되죠. 돈 없는데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가 뭐 불법 사채업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때는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을 감소시키는 걸로 회계 처리합니다. 돈을 못 받고 떼인 거죠. 그래서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 감소, 대변이죠. 대변에 외상 매출금 10만 원 이렇게 대변에 자산의 감소를 써주고 반대편 계정 과목으로는 대손 충당금이라고 쓰는 겁니다. 대손 충당금 10만 원. 그래서 외상 매출금, 외상으로 물건 팔고 돈 떼었다라는 거를 표시해 주는데 대손 충당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서 표시해 주는 거예요. 이만큼 빼었다라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렵긴 한데요. 본문에 가서 배우시면, 열심히 공부하시면 뭐 그리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22번. 과거에 대손 처리했다. 대손 충당금으로 이렇게 처리했다는 겁니다. 이걸 외상 매출금을 못 받을 줄 알아서 대손으로 처리했는데 받았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현금 회수했다. 일단 현금 회수했다. 돈이 들어왔죠. 돈 들어온 거는 차변에 현금 10만 원. 대손 처리한 외상 매출금을 받을 때는 무조건 그냥 대손 충당금 써주는 겁니다. 대손 충당금 10만 원. 대손 충당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지금 한번 예습 삼아 봤으니까 나중에 본문에 들어가서 보시면 조금 더 친근해지실 거예요. 한번 보고 대손 충당금이라는 게 있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22페이지입니다. 메뉴에 핵심 정리 있죠. 말 그대로 핵심. 여기서 제가 기초분계 백선에서 핵심 정리를 쭉 표로 잘 정리를 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 가장 중요한 내용들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쭉 한번 지금은 이분이 이원주 세무사라는 사람이 정리를 잘 해놨구나라는 느낌 가질 텐데 끝까지 한번 보시고 나중에 실력이 좀 쌓인 상태에서 이걸 다시 보시면 우와 진짜 정리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저는 정리를 하는데 좀 자신 있는 사람이라 제가 뭔가 정리해 놓으면 좀 자랑을 하고 싶어요. 자랑 삼아 말했습니다. 헛소리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산은 차금의 차입가돼요. 보시면 차입은 빌리는 거예요. 빌리는 거. 대여는 빌려주는 거죠. 빌릴 때는 이건 나중에 갚아야 됩니다. 부채입니다. 빌려줄 때는 나중에 받아야 되겠죠. 이건 자산입니다. 받을 거니까 자산이고 갚아야 될 거니까 부채인 거죠. 떼인 돈이 자꾸 기억이 나네요. 어쨌든 차입했다, 돈을 빌렸다 그러면 부채, 빌려줬다, 대여했다 그러면 자산. 그래서 대여시, 차입시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대여시는 대여금, 채권, 받을 권리죠. 자산이고 차입금은 채무, 갚아야 될 의무죠. 그래서 부채고요. 1년 기준으로 좀 구분을 해요. 회계는 어디에서나 다 이 개념이 다 통합니다. 1년 이내면 단기, 1년 넘어가면 장기예요. 회계나 세법에서는 무조건 1년 기준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나 1년 기준 아니냐라고 착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회계세법 이외에 다른 데서는 장기와 단기를 1년으로 구분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회계세법에서는 무조건 1년 기준, 단기는 1년 이내, 단기 그러면 1년 이내, 1년까지
또 딱 1년도 포함됩니다. 1년 이내. 1년 넘어가면 장기 이렇게 포함합니다. 그래서 1년 이내 계약 기간이 돈 빌려주고 1년 이내에 갚을 거다. 그러면 단기 대여금이고요. 1년이 넘어간다. 그러면 장기 대여금입니다. 차입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려가지고 1년 이내에 갚을게. 그러면 단기 차입금이고요. 1년 넘어야 갚을 수 있겠다. 그럼 장기 차입금입니다. 단기, 장기. 어렵지 않으시죠? 1년 기준이라는 거. 그 다음에 돈을 빌려줬으면 이자 수익이 발생합니다. 이자를 받아야 되겠죠. 돈을 빌렸으면 이자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친한 친구들끼리는 뭐 이자를 안 받는 경우가 많지만 예의상 돈을 빌렸으면 당연히 갚아야 되고 그것도 이자를 쳐서 갚아야 되는 그게 예의입니다. 친구들끼리 이자 안 준다고 해서 뭐라 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예의상 은행 이자 정도는 쳐서 갚고 또 그런 게 예의를 친할수록 예의를 지켜야 되겠죠. 뭐 너무 예의를 지키면 뭔가 좀 거리가 있어 보이지 않냐. 사회생활을 시작해보면 예의 없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그렇다고 예의를 많이 따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 꼰대 아닙니다. 꼰대 아니고 저는 쿨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친한 사이일수록 지킬 건 지키자.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차입 및 대여 기간이 1년 이내면 단기, 1년 넘어가면 장기라고 해요. 바로 분개 보겠습니다. 23번입니다. 은행에서 10,000원을 차입 빌렸다. 6개월 뒤, 1년 이내네요. 그러면 단기입니다. 차입을 했다. 돈을 빌렸는데 1년 이내 상한 조건 보통 예금은 그럼 보통 예금에 입금이 됐으니까 어쨌든 일단 돈을 빌렸지만 내 통장에 돈이 들어왔어요. 자산 증가입니다. 차변이죠. 보통 예금 증가. 차변의 보통 예금 10,000원. 대변에는 단기 차입금. 단기 차입금 10,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단기 차입금 갚아야 되는 그 부채는 대변. 24번 은행에서 10,000원을 차입 24개월 1년 넘어가네요. 장기입니다. 당좌예금액 이건 보통 예금이 아니고 당좌예금이네요. 당좌예금이 뭔지는 또 뒤에 가서 배우게 될 거예요. 어쨌든 예금이다. 예금 자산이니까 차변에 당좌예금 10,000원. 대변에는 장기 차입금 10,000원. 넘어갑니다. 25번입니다. 무이자부로 단기 차입한 30,000원이 만기가 되어서 보통예금에서 지급하다. 보통예금으로 계좌이체 지급해줬으니까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겠죠. 자산 감소 대변. 보통예금 30,000원. 차변에는 예전에 차입했어. 예전에 빌린 걸 갚은 거기 때문에 부채가 감소합니다. 부채 감소는 차변. 이게 단기니까 단기 차입금. 단기 차입금 30,000원 해가지고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 감소는 차변. 26번입니다. 단기 차입한 5,000원을 이자 500원과 함께 보통예금에서 지급하다. 그러면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지급한 거를 자산 감소로 기록해 주는데요. 얼마를 지급했나요? 5,000원, 500원 합해서 5,500원입니다. 5,500원을 대변에 이렇게 기록하고 차변에는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 감소 5,000원만 감소해요. 500원도 지급했습니다. 500원은 이자 비용이죠. 이자 비용. 그래서 차변에 계정 과목이 두 개가 나란히 옵니다. 아래 위로 옵니다. 이런 경우 많습니다. 차변에 또는 대변에 계정 과목이 여러 개 올 때도 많습니다. 어쨌든 5,500원. 차변 합계도 5,500원이네. 5,500원이네. 그럼 합계가 맞으면 돼요. 오케이. 그렇습니다. 보통 예금에 5,500원 나가고 차변에는 단기 차입금, 부채 감소,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 발생. 비용은 차변이죠. 그렇죠? 27번으로 가겠습니다. 단기 차입한 5,000원에 대한 상환 의무를 면제받다. 상환 의무를 면제받다. 빚을 탕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단기 차입금이 없어졌다는 거죠. 갚아야 될 돈이 없어졌습니다. 부채가 감소한 거죠. 이만큼 없어진 겁니다. 부채 감소는 차변에 단기 차입금 5,000원 차변에 감소하고요. 이거는 일종의 수익입니다. 채무 면제 이익이라고 합니다. 채무 면제 이익 5,000원. 계정 과목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채무 면제 이익. 빚을 탕감받았을 때는 채무 면제 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더라라는 거. 역시 지금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한번 읽어보시고 나중에
시험 보기 전까지 이거 머릿속에 있으면 됩니다. 그냥 지금 채무를 면제받았을 때는 채무 면제 이익이구나 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8번입니다. 대주주로부터 공정가액 500만 원의 토지를 무상으로 증여받았다. 공짜로 어떤 걸 받았어요. 어쨌든 토지를 받았으니까 우리 회사에 토지가 생겼습니다. 차변에 토지라는 자산 증가, 토지 500만 원이라는 자산이 증가했고요. 대변에는 뭔가를 공짜로 받았을 때 쓰는 계정 과목이 있습니다. 뭔가를 공짜로 받았을 때는 자산 수증 이익이라고 적습니다. 자산 수증 이익 500만 원. 이게 또 이익이에요. 이익은 수익이니까 수익은 대변. 굳이 이 자산 수증 이익 계정 과목을 여기 문제로 넣어 놓은 이유가 채무 면제 이익하고 자산 수증 이익은 회계든 세법이든 거의 동일하게 거의 비슷하게 지급이 돼요. 지급을 비슷하게 합니다. 그래서 굳이 같이 넣어 놓은 거예요. 빚을 당감받으면 채무 면제 이익. 뭔가를 공짜로 받았다. 자산 수증 이익입니다. 29번입니다. 거래처에 2만 원을 보통 예금에서 이체하여 대여 8개월, 1년 이내네요. 단기입니다. 대여하다. 단기니까 단기 대여금이죠. 자산입니다. 자산 차변이죠. 차변에 단기 대여금. 단기 대여금 2만 원이고 보통 예금에서 이체했으니까 대변에 보통 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합니다. 보통 예금 2만 원. 그래. 단기 대여금이라는 자산 증가, 보통 예금이라는 자산 감소 이렇게 써주는 거죠. 30번입니다. 거래처에 2만 원을 당좌 예금에서 이체하여 대여 20개월. 20개월이면 1년이 넘네요. 1년 12달이니까 1년 넘네요. 그러면 장기 대여금입니다. 대여하다. 장기 대여금 차변에 장기 대여금 2만 원. 당좌 예금에서 이체했네요. 그럼 대변에 당좌 예금입니다. 당좌 예금이라는 자산의 감소니까 대변 2만 원. 이렇게 써주는 거죠.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24페이지네요. 31번 무이자부로 단기 대여한 만 원을 보통 예금으로 회수하다. 그럼 보통 예금 회수했으니까 차변에 보통 예금을 써주면 됩니다. 차변에 보통 예금. 자산 증가죠. 보통 예금에 들어왔으니까 자산에 들어오면 차변으로 들어온다. 대변에는 단기 대여금. 단기 대여금이라는 자산은 감소한 거죠. 그래서 자산 감소 대변. 32번입니다. 단기 대여금 만 원을 이자 1,000원과 함께 보통 예금으로 회수하다. 보통 예금에 들어온 게 들어왔으니까 차변에 쓰는데 보통 예금이 들어올 때는 차변인데 얼마 들어왔나요? 만 원하고 1,000원, 11,000원 들어왔습니다. 11,000원 들어왔고 대변에는 단기 대여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한 거죠. 단기 대여금 만 원. 그리고 1,000원이 그거는 이자 수익입니다. 이자 수익. 돈을 빌려줬으면 이자 수익을 받는 게 정상이죠. 그래서 이자 수익은 대변. 단기 대여금이라는 자산 감소 대변. 그렇죠. 넘어갑니다. 25페이지입니다. 25페이지 거꾸로 갔네요. 25페이지 메뉴에 또 핵심 정리가 있습니다. 선수금과 선급금이에요. 선수금, 선급금은 일종의 계약금이에요. 계약금. 큰 거래를 할 때, 부동산 거래를 하든지, 어떤 금액이 큰 거래를 할 때는 계약할 때 계약금을 걸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금. 우리 이렇게 계약했다. 우리 다른 사람 계약하고 계약하지 말고 나하고 계약하는 거다. 라는 걸 찜해 놓는 거죠. 계약금. 매입 계약할 때 지급하는 계약금. 매입할 때는 뭔가를 살 거다. 살 거기 때문에 계약금을 지급합니다. 선급금입니다. 미리 준 돈이라서 자산이에요. 미리 준 돈. 미리 돈을 줘놓으면 내가 뭔가 받을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입니다. 매출 계약 시 받는 계약금은 선수금입니다. 이건 부채예요. 미리 받았으니까 미리 돈을 받으면 언제든 그렇습니다. 돈을 받으면 해줘야 될 부담감을 느껴. 뭔가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을 때는 그냥 편하게 받죠. 편하게 그냥 부모님이니까 용돈 받습니다. 용돈. 영어로는 드래곤 머니 DM이라고 하죠. 재미없다고요? 죄송합니다. 아재가 돼가지고 어쩔 수 없죠. 아재인데 어쨌든 용돈을 받을 때는 부모님한테 용돈 받을 때는 부담 없이 받습니다. 드래곤머니 DM이네. 좋습니다. 고맙죠. 받습니다. 근데 부모님이나 친척이 친한 사람 아닌 정말 남한테 돈을 받을 때는 부담을 가져야 돼요. 나중에 언젠가는 갚아야 됩니다.
이게 좀 부담이 가고. 그래서 선수금, 돈을 미리 받으면은 부채가 되는 겁니다. 갚아야 되는, 뭔가 해줘야 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부채예요. 선급금을 지급하면 나중에 본 거래시 계약했을 때 선급금 본 거래시 매입할 때니까 매입 계정에 대체하는 과정이 있고요. 매출할 때 받은 계약금은 매출 계정에 대체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회계처리 해보면 뭐 그리 어렵지 않게 회계처리 할 겁니다. 문제를 또 풀어보겠습니다. 33번부터 갑니다. 33번. 상품 매입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 2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일단 현금 지급한 거는 지원금부터 적습니다. 현금을 지급할 때 나갈 때는 대변으로 나가죠. 대변에 현금 2만 원 하고 지급하는 계약금이니까 선급금입니다. 선급금. 선급금 2만 원. 미리 돈을 줬으니까 나중에 내가 받을 게 있는 거죠. 자산입니다. 34번. 상품 10만 원 매입 시 계약금 2만 원을 제외한 잔액을 외상으로 하다. 선급금 계약금 2만 원 줬는데 실제 거래가 일어난 거예요. 이럴 때는 일단 상품을 매입했으니까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한 거죠. 그래서 상품을 차변해 줬습니다. 차변 상품. 상품 10만 원. 상품 거래니까 상거래가 맞죠. 기타 거래가 아니고 상거래죠. 상거래다. 그 다음에 선급금 미리 받은 돈이 있었어요. 2만 원, 계약금 2만 원 미리 받은 돈을 제외한 나머지만 외상이다. 선급금 2만 원을 받은 게 있으니까 이 자산, 이거를 차변에 있던 걸 대변에 써서 없애줍니다. 자산 증가는 차변, 감소는 대변. 그래서 감소 대변에 써서 있던 선급금을 대변에 실제 거래 시 없애주는 거죠. 선급금 대변에 2만 원 이렇게 차변에 있던 게 대변에 와서 없어집니다. 나머지 8만 원은 상거래니까 외상이니까 외상 매입금. 외상 매입금 이렇게 계산 과목 두 개로 쓰는 거죠. 선급금의 회계처리 방법 아시겠죠? 선급금을 받았을 때는 차변에 선급금 쓰고, 그리고 실제 거래가 일어날 때는 선급금으로 쓴 거를 대변에 써서 없애주고, 나머지는 뭐 외상이면 외상 매입금, 돈 받았으면 돈 줬으면 현금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상품 차변에 자산 증가 쓰는 거고. 그래서 선급금은 미리 받았을 때는 미리 줬을 때, 죄송합니다. 미리 지급했을 때는 차변, 자산 차변 쓰고, 나중에 실제 거래가 일어나면 대변에 써서 없애준다는 거. 35번입니다. 업무용 건물을 매입했다. 이건 상거래가 아니죠. 일반 거래입니다. 업무용 건물 매입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 40만 원은 보통예금 지급, 대변에 보통예금 쓰는 거죠. 보통 예금을 대변에 40만 원 지급한 걸로 자산 감소로 쓰고요. 차변에는 계약금을 지급했으니까 선급금 40만 원 일종의 자산이죠. 36번에 건물 400만 원을 매입 시 계약금 40만 원을 제외한 잔액을 외상으로 했다. 일단 건물이라는 자산이 증가합니다. 차변에 증가하겠죠. 차변에 건물이 400만 원입니다. 대변에는 원래 처음에 썼던 계약금, 이 선급금을 대변에서 써서 없애줘야 되겠죠. 차변에 있던 걸 본래 계약 시 대변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대변에 선급금 40만 원 계약금 지급한 거고, 나머지 잔액은 외상이다.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외상 매입금을 쓸 수가 없습니다. 미지급금을 쓰는 거죠. 미지급금 나머지 360만 원 이렇게 계산 과목 두 개로 써주는 거죠. 그래서 원래 미리 준 돈이다. 그러면 선급금인데 선급금 계약할 때 선급금 자산으로 쓰고, 이것이 본래 계약이 이루어지면 대변의 선급금은 차변에 있던 거를 대변에 써서 없애주고, 나머지 금액은 뭐 외상이면 미지급금, 현금 줬으면 현금 이렇게 쓰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 37번입니다. 상품 매출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 10,000원을 보통 예금으로 수취하다. 매출 계약 받았습니다. 계약금을 받았어요. 선수금입니다. 선수금 보통 예금을 받았으니까 보통 예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는 거예요. 차변에 보통 예금 10,000원 미리 받았다. 선수금 10,000원 미리 받은 돈은 부채입니다. 뭔가 갚아야 될 것 같다. 부채, 선수금. 48번. 상품 5만 원은 매출 시 계약금 10,000원을 제외한 잔액을 외상으로 하다. 상품 5만 원을 매출합니다. 상품을 매출했으니까 매출, 수익이죠. 수익 대변 상품 매출. 상품 매출 5만 원.
그리고 계약금 받은 거, 선수금 받은 거죠. 많은 제외. 그럼 선수금을 대변에 있던 걸 차변에 써줘서 없애줍니다. 선수금 10,000원. 나머지는 외상. 나머지 40,000원이죠. 40,000원은 외상이니까 외상 매출금 상거래죠. 외상 매출금. 외상 매출금. 상품 거래니까 외상으로 매출했다. 외상 매출금. 선수금은 미리 받아놨다. 여기 미리 받아놓은 선수금. 대변에 있던 걸 차변에 써서 없애주고 나머지만 외상 매출금이라는 거죠. 39번입니다. 업무용 토지를 매각하면서 업무용 토지입니다. 상거래인가 아닌가요? 상거래 아니죠. 상거래는 상품, 제품, 원재료. 계약금 80,000원을 현금으로 수취했다. 현금 받았으니까 차변에 현금. 차변에 현금 80,000원. 계약금 받은 거니까 선수금. 선수금 부채죠. 80,000원. 40번. 장부금액 800,000원인 토지를 100,000원에 매각하면서 계약금 80,000원을 제외한 잔액을 외상으로 하다. 토지이기 때문에 상거래가 아닙니다. 그래서 외상으로 했을 때는 매각하면 외상 매출금이 아니라 미수금이 되는 거죠. 일단 장부금액 800,000원 토지를 매각하니까 토지가 대변으로 나갑니다. 토지 대변에 800,000원 쓰고요. 계약금 80,000원, 선수금 80,000원 있었죠. 계약금 80,000원 대변에 했던 걸 차변에 없애줍니다. 차변에 선수금 80,000원 차변에 써주고요. 그 다음에 100,000원에 매각한다고 해요. 제한 잔액 외상. 80,000원을 제한 잔액 외상이니까 외상 매출금이 아니라 미수금이죠. 상거래가 아니니까 미수금. 그래서 차변에 미수금 써줍니다. 미수금 100,000원을 계약했는데 80,000원 이미 선수금으로 받았어요. 제한 나머지 920,000원만 미수금입니다. 920,000원 미수금. 그리고 차변합계와 대변합계는 일치를 해야 돼요. 차변합계가 합해보니까 100,000원이네요. 대변합계는 800,000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럼 200,000원은? 200,000원은 이때는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라고 합니다. 유형자산 처분이익. 유형자산 처분이익. 왜 이익이 생기나요? 80,000원짜리를 100,000원에 팔았으니까 200,000원 이익이 생긴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싼 거를 비싸게 팔았으면 그 차익만큼 이익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유형자산, 토지라는 거는 일종의 유형자산이기 때문에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0,000원 비싸게 팔았네? 이익 받네? 유형자산 처분이익. 이익은 일종의 수익이기 때문에 대변에 써준다는 거. 토지라는 자산 나가고 이익 생기고, 선수금 앞에서 계상했던 선수금, 계약금 받은 거는 차변에 써서 이렇게 없애주고 나머지 금액만 외상이다. 미수금이라고 하는 거죠. 상거래가 아니니까.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보고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넘어가시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마음 넓게 한번 제가 설명한 거 들어서 이해되시죠? 이해는 되실 겁니다. 210,000원이 이익이라는 거 이해되시죠? 이해되시고 나중에 복습하실 때 한번 써보시면 또 이해가 되십니다. 써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회계 공부할 때는 연습장에 쓰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27페이지 위에 유가증권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단기 매매증권, 매도 가능증권, 만기 보유증권. 유가증권을 사면 이런 세 개 중에 하나로 분리를 합니다. 유가증권은 채권이나 또는 주식을 말합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회계처를 하면 단기 매매증권이라든지 이런 계정 과목으로 분류를 해요. 단기 매매증권이 뭐냐면 주식 채권 둘 중에 왜 샀는지에 따라서 이거 분류하는 거예요. 왜 샀는지. 단기 매매 차익 목적으로 샀으면 단기 매매 증권입니다. 그리고 매매가 빈번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매매가 빈번하게 이루어진다는 말을 다른 말로 시장성이 있다 라고 표현합니다. 좀 고급스러운 단어예요. 시장성이 있다 그러면 시장에 내놓으면 바로 팔린다 이런 말이에요. 주식시장에 내놓으면 바로 팔릴 거다. 이 시장성이 있다 그래요. 단기 매매 차익 목적. 단기라는 말은 1년 이내라고 말씀드렸죠. 1년 이내에 곧 좀 이따가 팔 거다. 근데 시장성이 있다. 내놓으면 바로 팔린다.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분류를 하고요. 만기 보유 증권은 만기가 있습니다. 만기가 있다. 채무 증권 이해해야 돼. 채무 증권은 채권입니다. 채권. 채권을 다른 말로 채무 증권이라고 하고요. 주식을 다른 말로 지분 증권이라고 합니다. 채무 증권, 채권으로서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 만기 보유 증권이라고 합니다. 채권은 만기가 정해져 있고요. 만기까지 또 이자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그것도 정해져 있습니다. 만기까지 갖고 있고 싶고 의도도 있고 갖고 있을 능력도 있다. 만기 중에 회사가 파산해가지고 이걸 갖고 있을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지 않고 그 능력도 있다는 겁니다. 매도 가능 증권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닐 때, 만기 보유 증권도 아니고 단기 매매 증권도 아닐 때, 아무것도 아닐 때 그냥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분류합니다. 살 때 단기 매매 목적, 시장성도 있다. 단기 매매 증권.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이 있는데 채권이더라. 그러면 만기 보유 증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 단기 매매 증권하고 매도 가능 증권,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 이거는 채권도 되고 주식도 됩니다. 그래서 채권 또는 주식 다 돼요. 근데 만기 보유 증권은 채권만 된다는 거. 무조건 채무 증권입니다. 만기 보유 증권이 지분 증권이다. 그러면 틀린 보기입니다. 만기 보유 증권은 무조건 채권밖에 안 됩니다. 주식 안 됩니다. 이외에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도 있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세 개만 하시면 됩니다. 문제 공개해 보겠습니다. 41번입니다. 단기 매매 차익 목적으로 시장성 있는 주식 2만 원을 현금으로 구입했다. 현금 구입했으니까 현금이 나간 거죠. 대변에 현금. 현금은 대변으로 나갑니다. 현금 2만 원. 차변에는 단기 매매 목적이니까 시장성도 있으니까 단기 매매 증권. 단기 매매 증권 2만 원. 이렇게 그냥 분개하는 거죠. 일종의 자산이니까 자산 증가 차변에 쓰는 겁니다. 42번. 단기 매매 차익 목적으로 시장성 있는 주식 9만 원을 현금으로 구입하면서 매입 수수료 5,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일단 현금으로 지급한 게 얼마인가요? 9만 원하고 5,000원. 9만 5천원입니다. 9만 5천원. 그리고 단기 매매 증권 9만 원이 들어온 거죠. 자산 증가 단기 매매 증권. 단기 매매 증권 9만 원이 들어오고 5,000원은 수수료입니다. 5,000원 수수료 비용. 비용이니까 차변이죠.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자산, 자변, 비용, 자변 이렇게 쓰는 겁니다. 9만 5천원. 43번입니다. 2만 원에 구입한 단기 매매 증권은 기말 평가액이 2만 2천 원으로 상승했다. 주가가 올랐네요. 주가가 올랐는데 2천 원 올랐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자산이 증가한 겁니다. 그래서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단기 매매 증권을 2천 원 증가시켜줍니다. 자산 증가니까. 그래서 2만 원에 산 거를 2만 2천 원으로 2천 원 증가시킨 겁니다. 이거는 평가이익입니다.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 2천 원. 2천 원만큼 이익을 본 겁니다. 일종의 수익이니까 대변에 적는 거죠. 43번으로 가겠습니다. 44번이네요. 44번입니다. 장부금액 22,000원인 단기 매매 증권이 기말평가액이 19,000원이 됐어요. 22,000원이었는데 19,00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3,000원 떨어졌네요. 3,000원 평가 손실이 돼요. 평가 손실. 3,000원만큼 단기 매매 증권이 감소한 거죠.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매매 증권. 자산이 감소니까 대변에 3,000원 적어주고요.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줄이겠습니다. 줄여서 단매증이라고 적겠습니다. 단매증. 단매증 평가 손실 3,000원. 손실은 일종의 비용이니까 차변에 씁니다. 떨어지면 떨어진 거 써주고 증가했으면 증가한 오르면 오른 만큼 써주고 그러는 거죠. 45번입니다. 2만 원에 구입한 단기 매매 증권의 기말 평가액이 17,000원으로 하락했다. 2만 원에 구입했는데 17,000원 떨어졌네. 3,000원 또 떨어졌네요. 단기 매매 증권 3,000원 떨어진 거 감소, 대변에 감소 써줍니다. 대변에 단매증, 단기 매매 증권 3,000원.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단매증 평가 손실. 단매증 평가 손실 3,0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46번입니다. 장부 금액 17,000원인 단기 매매 증권 기말 평가액이 21,000원으로 상승. 17,000원에서 21,000원으로 올랐다. 4,000원 올랐죠. 그래서 자산 증가, 자산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줄여서 단매증 4,000원. 대변에는 단매증 평가 이익. 단매증 평가 이익 4,000원.
이렇게 이익이니까 대변. 47번입니다. 장부금액 2만 원인 단기 매매증권을 현금 3만 원에 처분했다. 돈 받고 팔았다는 이야기예요. 돈 받았으니까 돈 받은 거는 차변. 차변의 현금. 받은 게 3만 원입니다. 단기 매매증권이 나간 거는 2만 원 나간 거예요. 대변의 단기 매매증권. 2만 원 나갔다. 그런데 차변과 대변 합계가 안 맞아요.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는 금액이 똑같아져야 돼요. 여기서 만 원이 모자라죠. 대변에 만 원을 더 써줘야 되는데 뭐냐면 2만 원짜리를 3만 원 받고 팔았으니까 만 원 이익인 거죠.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입니다. 단매증 처분 이익. 처분하면서 이익 본 거를 처분 이익이라고 하죠. 단기 투자자산 처분 이익이라는 개정 과목을 써도 괜찮습니다.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 괜찮으면 똑같습니다. 48번으로 갑니다. 장부금액 2만 원인 단기 매매증권을 현금 18,000원에 처분했다. 현금이 일단 들어왔으니까 처분했으니까 18,000원 들어왔죠. 차변에 현금 18,000원 들어왔고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 단매증이 대변으로 나가죠. 단매증. 근데 2만 원짜리입니다. 2만 원짜리를 18,000원 받고 팔았으니까 2,000원 손해입니다.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 단매증 처분 손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단매증 처분 손실. 단기 투자자산 처분 손실 써도 되는데 어쨌든 괜찮습니다. 단매증 처분 손실.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 해도 됩니다. 손실 일종의 비용이니까 차변에 쓰는 거죠. 49번입니다. 만기 보유 목적으로 채권 3만 원을 보통예금을 지급하고 취득했다. 보통예금 지급했으니까 대변. 대변에 보통예금 3만 원. 차변에는 만기 보유 증권. 만기 보유 증권 3만 원. 이렇게 자산 증가로 쓰는 거죠. 50번입니다. 만기 보유 목적으로 채권 3만 원을 취득하면서 매입 수수료 2,000원을 모두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다. 그럼 보통예금은 얼마 지급한 건가요? 보통예금 지급한 게 3만 원 2천, 3만 2천원 지급했죠.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만기 보유증권 지급할 때 매입 수수료 2,000원은 수수료 비용으로 따로 적지 않습니다. 3만 원과 같이 적어버립니다. 그래서 합해서 3만 2천원을 합해서 만기 보유증권으로 적어요. 만기 보유증권 3만 2천원이 됩니다. 좀 다르죠. 아까 단기 매매증권을 취득할 때는 수수료 비용을 따로 계정 과목을 적어줬습니다. 어디였냐면 42번. 그러니까 27페이지에 42번입니다. 거기 보면 단기 매매증권 사면서 수수료 5,000원 들었는데 단기 매매증권 수수료 따로 적었죠. 단기 매매증권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단기 매매증권만 수수료를 따로 줬고 다른 것들은 다 합해서 이렇게 적어버립니다. 단기 매매증권만 수수료 비용 따로 줬고 다른 것들 만기 보유증권, 매도 강화증권 이런 것들은 다 취득원가에 합해서 이렇게 적어버립니다. 51번 보겠습니다. 만기 보유증권에서 발생한 이자 수익 1,000원을 보통예금 출연. 보통예금에 1,000원이 들어왔습니다. 차변에 보통예금. 그러면 보통예금 1,000원. 대변에는 수익이니까 대변. 이자 수익이죠. 이자 수익 1,000원.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죠. 수익은 대변. 52번입니다.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된 채권의 만기가 되어 원금 3만 원과 이자 1,000원을 합산하여 보통예금으로 수령했다. 보통예금 들어온 게 또 있네요. 차변에 보통예금. 자산 증가니까 보통예금 들어온 게 얼마인가요? 3만 원하고 이자 3만 1,000원. 그리고 만기 보유증권이라는 자산이 만기가 되면 없어집니다. 돈으로 받았으니까 예금 받았으니까 없어지는 거죠. 대변에 만기 보유증권 3만 원이 대변으로 없어지고요. 1,000원은 이자 수익입니다. 이자로 받았으니까 이자 수익인 거죠. 53번입니다. 장기 투자 목적으로 주식 9만 원을 당좌예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다. 대변에 당좌예금 나간 것부터 나가면 대변으로 9만 원 나가고요. 차변에는 장기 투자 목적이니까 만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단기 투자 목적도 아니고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매도 가능 증권이죠. 매도 가능 증권 9만 원 이렇게 자산 증가로 적는 거죠. 54번입니다. 다음 페이지죠. 30페이지 54번. 장기 투자 목적으로 주식 9만 원을 당좌예금에서 이체하여 취득하면서
수수료 2,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다. 당좌예금 지급한 게 있습니다. 대변에 당좌예금은 9만 원 지급했어요. 9만 원 지급하고 수수료 2,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하네요. 그럼 대변에 현금, 당좌예금 나간 것도 대변, 현금 나간 것도 대변, 뭐 자산이 나간 거니까 따로 적고요. 장기 투자 목적이니까 매도 가능 증권입니다. 매도 가능 증권, 이때도 9만 원하고 수수료 2,000원 합해서 적습니다. 92,000원이죠. 92,000원. 정리하면 매입 수수료는 단기 매매 증권은 수수료 비용을 따로 적는다. 나머지 만기 보유 증권이나 매도 가능 증권은 수수료를 합해서 해당 자산의 취득 원가를 합해서 적어버린다는 겁니다.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단기 매매 증권은 수수료 비용 따로, 다른 거는 합해서. 그렇죠? 55번으로 가겠습니다. 55번 보시면 매도 가능 증권에서 발생한 배당금 2,000원을 당좌예금, 당좌예금에 뭐가 들어왔네요. 그럼 차변이죠. 보통 예금이 아니라 당좌예금. 당좌예금 2,000원. 2,000원. 대변에는 배당금 수익이죠. 배당금 받았으니까 배당금 수익이니까 대변 2,000원. 오케이. 56번. 9만 원에 취득한 매도 가능 증권의 기말 평가액이 93,000원으로 상승했다. 그럼 매도 가능 증권이 증가했어요. 매도 가능 증권 가액을 증가, 차변. 자, 매도 가능 증권. 9만 원짜리가 93,000원 됐으니까 3,000원 증가했네요. 3,000원. 대변에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계산 과목이 굉장히 길죠. 길어도 연습장 계속 써보시기 바랍니다. 써보는 게 중요해요. 57번. 장부 금액 93,000원인 매도 가능 증권의 기말평가액이 92,00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재무상태표에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잔액이 3,000원 있다. 조금 어려워요. 이거는 그냥 매도 가능 평가 93,000원에서 92,000원 떨어졌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회계처리 어떻게 하는지 한번 구경하시는 겁니다. 매도 가능 증권 장부 평가액이 떨어졌으니까 1,000원 떨어졌죠.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적습니다. 매도 가능 증권 1,000원 떨어졌는데 이거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죠. 평가 손실인데 재무상태표에 가면 보니까 평가이익 잔액이 있더라. 그러면 평가이익으로 적어줍니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1,000원 이렇게 적어요. 이익인데 왜 차변에 적습니까? 이거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평가자손은 개념이 좀 달라요. 이익이나 손실이 아니라 자본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반대되는 계정 과목이 나타난다면 그 반대되는 계정 과목을 감소시켜 주는 걸로 적어요. 이건 또 본문에 가서 볼 텐데 이거는 좀 깊이 들어간 내용이니까 이거는 지금 이런 게 있다는 거 한번 보시고 이런 것도 있구나 읽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복습하실 때도 그냥 읽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본문에 가서 좀 설명을 드리거나 실제로 전산 회계 1급 수준에서는 출제가 되는 편이니까 전산 회계 1급 본문에 가서 본 강의에 가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58번입니다. 9만 원에 취득한 매도 가능 기말평가액이 88,000원으로 하락했다. 그렇다면 9만 원이 88,000원. 그러면 2,000원 하락했네요. 하락했으니까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2,000원 떨어진 걸로 쓰고 차변에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매가증이라고 쓰겠습니다. 매가증 평가 손실 2,000원 이렇게 됐고요. 59번입니다. 장부 금액 88,000원인 매도 가능 증권의 기말평가액이 91,000원으로 상승. 88,000원에 91,000원, 3,000원 증가했네요. 평가이익이 됐네요. 근데 재무상태표에 평가 손실 잔액이 2,000원이 있다. 평가 손실 잔액이 여기 2,000원이 이미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본게합니다. 일단 88,000원이 91,000원 됐으니까 상승. 매도 가능 증권 증가.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적어주는 거죠.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3,000원 증가한 걸로 적어주고요.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이죠. 평가이익인데 평가 손실 잔액이 2,000원이 이미 있어요. 그럼 반대되는 계정 과목이 있으면 그거부터 먼저 적어준다. 그래서 대변에 매가증
매도 가능증권 평가 손실 2,000원 먼저 적어서 평가 손실을 없애주는 겁니다. 없애주고 나머지 1,000원을 매도 가능증권 평가 이익이라고 적는 겁니다. 줄여서 매가증 평가 이익 이렇게 적는 거예요. 이익이니까 뭐 대변이겠죠. 원래 평가 손실은 차변에 있었는데 대변에 이 차변에 있는 걸 대변에 써서 없애주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금액만 평가 이익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역시 평가 손실이 없어지고 생기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원래 있던 게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깊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것도 그렇구나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렇네 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쭉 나갈 테니까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조금 처음 보시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렇구나 라고 마음 편하게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